서울 은평구 불광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 계단을 따라 올라간 3층짜리 건물. 그 중간쯤 낡은 철제문을 열면 작은 거실과 안방 하나, 주방 하나가 붙어 있는 집이 나옵니다. 거기 책이 가득 꽂힌 책장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연애. 올해 43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남편과 사별한 지 6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책방에서 오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간식 챙기고 학원 데려다주고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노트에 짧은 얘기를 씁니다. 누군가에겐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현에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간신히 버티며 살아온 시간이라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쓸쓸함 속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연애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계절이 오면 지나온 삶을 하나씩 꺼내어 들춰보고 가슴 한쪽이 시큰해질 때까지 마음을 열어놓죠. 잘 산 걸까? 그녀는 자주 묻습니다. 좋은 며느리였을까? 괜찮은 아내였을까? 무너지지 않은 엄마였을까? 한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인생은 괜찮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삶은 늘 예고 없이 비틀리고 떠난 자리가 너무 클 땐 남겨진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서지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 여자가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한 가족 안에서 울고 웃고 그리고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계절, 그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평범했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사라졌지만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 계절의 한 장면. 오늘 그 기억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제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정연의 그 여자의 아주 조용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이 오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쓸쓸한 기운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벌써 나이도 꽤 들었죠. 인생의 절반쯤은 훌쩍 지나온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요즘엔 자꾸 옛 생각이 나요. 꼭 흘러간 옛 노래처럼 문득 떠오르곤 하죠. 그때 그 겨울 냄새, 그때 그 집안 공기,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아마도 지금의 저는 그 기억 속 따뜻했던 장면들에 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봐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랑이 얼마나 더 없을 수 있는지, 뭐든지 내 뜻대로 될 것 같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도 빨리 지나가요. 저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책 속에 파묻혀 지내도 지겹지 않을 만큼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죠. 그 사람은 조선소에서 일하던 투박하지만 진심 많은 뚜렷했던 남자였어요. 책 같은 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지만 제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제 어머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의 시간은 무던히도 따뜻했어요. 가끔 제가 읽고 있던 책 줄거리를 궁금해하면서 요약해달라고 하던 모습도 생생하고요. 그걸 빌미 삼아 저한테 능청스럽게 청혼하던 모습도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목욕탕 안에 있는 작은 매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일하시던 분이죠. 그런 어머니를 걱정해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밤늦게 퇴근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차로 마중을 나가겠다며 나섰던 그 마음이 제겐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꾸준히 어머니를 챙겼어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죠. 시댁 식구들도 참 따뜻했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고 복잡거리는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금세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건네주시곤 했고 시아버지는 서재에 저를 데려가 책을 보여주셨어요. 그 책들 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책도 많았고 저한테는 마치 보물 같은 공간이었죠. 그 집에서 함께한 시간들은 지금 돌아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아이들이 깔갈 때는 소리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섞여 울려 퍼지던 그 시간들. 그땐 몰랐어요. 그 일상이 그렇게 금방 순식간에 멀어질 줄은요. 저희는 매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사소한 기쁨도 함께 나눴어요. 어머니가 깍두기가 맛있게 익었다며 불러주시던 날, 임신 초기라 냄새에 예민해진 제가 겨우 웃으며 받아들었던 기억도 생생하네요. 그때 형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하셨죠. 임신한 거 아니냐고. 그 따뜻했던 기억들 다 시댁에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갑자기 찾아온 상실이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오해들이 너무도 쓰라렸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런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런 순간들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걸 아파하면서도 다시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그렇게 무심히 지나간 나날들에 대한 작은 고백이고 소중한 이들을 향한 늦은 인사예요.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늘 곁에 있어서 잊고 있었던 사람, 익숙해서 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놓쳤던 마음들 말이죠.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그 기억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주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남편과 함께 했던 날들은 돌이켜보면 고된 삶 속에서도 작고 단단한 행복이 숨어 있던 시간이었어요. 늘 바깥일로 바빴던 사람이지만 아이들과 저를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때때로 저 몰래 장미꽃 한 송이를 사오기도 했고 아픈 날엔 조용히 약국에 다녀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큰 상실을 겪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더니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께 사고가 났다고. 그 짧은 한마디로 세상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어요. 눈앞이 뿌얘졌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주차장으로 달려가면서도 마음속엔 끝도 없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어요. 생명을 지탱하던 의식의 끈은 끝내 놓아버리셨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까지 하셨고 그 무렵엔 집안 전체가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조용했죠. 마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처럼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어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웃는 일이 줄고 말수가 줄고 대신 긴 침묵이 자주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 시간을 겪다 보니 우리 가족은 뭔가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을 안고 살아갔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상실을 겪고 나서야 평범하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제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출근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유독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죠. 그때 저는 집에 막 도착해서 아이들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동작이 멈췄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손발이 덜덜 떨렸고 가방 지퍼를 잠그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병원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얼굴들이 제 앞에 있었는지도 흐릿했어요. 그저 하나 세상이 무너졌다는 감각만 또렷했죠.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이 쉬고 숨이 가빠오고 눈이 따끔거릴 때까지 울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 진정제를 맞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가끔 깨어나면 다시 잠들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았죠.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그 사람의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함께 쓰던 컵, 자주 입던 셔츠,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은 양말 한 짝. 그 모든 게 나를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조차 저는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단기간에 몸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꿈에 자주 나왔어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꼭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게 오히려 더 슬펐어요. 꿈에서조차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고 그러다 눈을 떠서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곤 했어요. 그 시절엔 어딘가에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도 불편해하지 않는 공간이 간절했죠. 그래서 시댁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꼭 안아주셨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따뜻한 품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멀리 하셨어요. 처음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나중엔 아예 문을 열어주시지 않기도 하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걸까 고민했지만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언제까지 이렇게 자주 올 거냐고.
여기 방앗간도 아니고 자꾸 오는 게 우리 식구들한테 불편하다고요.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도 할머니를 찾고 저 역시 그 따뜻한 시간을 기억하며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고 결국엔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 해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버림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아닌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제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시어머니 말씀이었죠. 이제 이 집에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그 한 문장이 하루 종일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서운함도 컸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찜찜한 마음도 가득했죠. 그렇다고 쉽게 잊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돌아봐도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엔 어머니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멀어진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계좌로 돈만 덜렁 들어왔을 땐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게 뭘까 싶었죠. 한편으로 먹고 떨어지라는 뜻인가 싶어 괜히 속이 뒤집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대로 돈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돈이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이상했죠. 또다시 송금을 돌려보내려는데 이번엔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재수 씨 많이 놀랐죠? 먼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 어머니가 지아랑 지성이 학원비 보태라면서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마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절하고 싶다가도 어머니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결국엔 그 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두었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나중에 꼭 의미 있게 쓰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그날이 되자 또다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달 같은 날 어김없이 어머니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게 괜히 마음에 짐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은 못 보는데 돈은 매달 받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죠. 그래도 그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미안함이나 그리움이 돈의 형태로 흘러오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저는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동네 작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딸아이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막 중학생이 됐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초겨울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딱 한 줄 제 이름 석자만 써 있었어요. 현애야. 단 세 글자.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글자에서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긴 했는데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다시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형님께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죠. 혹시 어머님 번호 바뀌셨어요? 이상하게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형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시더니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그거 어머님 맞아? 그냥 갑자기 동서 생각이 나셔서 충동적으로 보내신 거야? 지금은 통화도 힘드시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통화도 힘들다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졌고 결국 저는 그 다음날 시댁을 찾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문 앞을 막아섰죠. 어머님이 지금은 동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아가요. 우리도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어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돌려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진실이 가려져 있다는 걸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3일 뒤 형님에게서 한 통의 영상이 도착했어요. 12분 남짓한 길이의 영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만은 분명히 예전 그대로였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 속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듯이 말을 시작하셨어요.
눈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입술은 말라 있었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현애야, 참 오랜만에 부른다. 이렇게 내 이름 소리 내서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꿈속에선 매일같이 불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영상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바로 앞에서 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최근엔 환영을 보기도 하고 해가 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야.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더 두려워. 너한테 문자를 보냈던 날도 사실 난 그냥 예전 기억 속에만 살고 있었던 것 같아. 너 보고 싶었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얼굴이 그렇게나 선명하게 떠올랐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제 마음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너는 혹시 아직 날 미워하니?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널 내쳤으니까. 근데 현애야, 나는 그냥 네가 우리한테서 벗어나서 너만의 새 출발을 하길 바랐던 거야. 매번 우리 집에 찾아오는 너를 볼 때마다 자꾸 민호 생각이 났거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또 너무 미웠어. 내가 자꾸만 내 얼굴을 통해 우리 아들을 보는 게 괴롭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약했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뜨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영상 속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고요했죠. 그리고 다시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중이는 내 아들이고 경원이는 오래도록 내 곁을 지킨 맏며느리야. 뭐든 함께했지. 그런데 넌 나한테 아직도 아이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더 부끄러웠나 봐. 너한테는 늘 당당하고 강한 시어머니이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도망쳤던 거야. 그 순간 화면을 마주 보고 있는 저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약간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살짝 돌리셨고 영상 너머에서 아주버님으로 보이는 분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현애야, 내가 널 어떻게 잊겠니? 그래서 매달 돈을 보냈던 거야. 너랑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직접 만나면 또 민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너랑 있었던 그 시간들 나 정말 행복했어.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따뜻했거든. 그 기억 덕분에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나도 버티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화면은 잠깐 흔들리더니 다시 고요해졌어요. 영상 끝에는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셨어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현애야.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화면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 그리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번엔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문 앞에 섰을 때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시 저를 막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꿇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님 앞에서 말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두 분은 말없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를 천천히 집 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몇 년 만에 들어선 시댁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더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병원용 침대에 기댄 채 앉아 계셨고 곁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 누구세요?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게 가슴을 내리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저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발을 내딛지 못했어요. 간병인 분이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이 바뀌세요.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면 감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앉아보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현애예요. 민호 아내 현애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드시고 울지 말아요. 이거 맛있어.
어머니가 제게 건넨 건 종이약과 한 조각이었어요. 마치 몇 년 전 제가 울고 있을 때 약과를 건네며 위로해 주셨던 그 장면 그대로였죠. 그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복원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시댁을 찾았어요. 간병인과 교대해드리며 어머니 손톱도 깎아드리고 종이접기도 함께 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빨간 종이로 학을 접어드리면 어느 날은 이건 내가 제일 잘 접었어 하시며 웃으셨고 또 어느 날은 같은 종이를 구기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며 투정을 부리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런 반응들에 마음이 다칠까 겁도 났지만 어느새 저는 그런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민호가 올 시간이네. 밥 차려야지 하시며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가 시간 속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함께 밥을 먹던 그 식탁 위에 살고 계시다는 걸요.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몇 달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올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 손끝의 온기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러던 겨울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이런 말씀을 속으로 드렸어요.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저한텐 어머님이 늘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끼리 모여 어머니 사진을 둘러앉아 추억을 나눴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딸이 유치원 발표회에서 상을 받은 날이었고 어머니는 마치 자기 손주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 기뻐하시며 사진을 찍자고 하셨죠. 그 사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던 형님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기억이란 게 그런가 봐요. 뭔가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도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거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까지. 한 명씩 떠났지만 그분들의 기억은 우리 안에 남아있었어요. 사진 속 미소처럼 따뜻한 말투처럼 집안 가득했던 된장국 냄새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추억을 꺼내며 위로했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제 삶엔 더 이상 그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그 기억이 저를 살게 해요. 매년 겨울이 되면 시댁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보며 생각해요. 함께 눈을 맞으며 웃던 그 사람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기뻐하던 그 표정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그 손길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묻겠죠. 이제 혼자 된 삶이 외롭지 않냐고요. 네, 외롭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외로운 삶 속에서도 그분들과 나눴던 기억 하나하나가 등불처럼 저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움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평범한 날들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소리 없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손길 하나. 그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기억은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를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려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